안녕하세요. 북치네의 서재입니다. 작가에게 글쓰기란 어떤 행위일까요? 문학의 근원적인 욕망 중 하나는 정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라 하던데, 폭력에 극도로 민감해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만 봐도 구토를 한다는 작가가 폭력의 한가운데를 향해 펜을 휘두를 때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진이나 인터뷰 영상 속 한강은 새순처럼 여리고 민감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녀가 집요하리만큼 깊이 파들어간 폭력과 금기, 살기 위해 육신을 버리는 기이함은 무엇인지 독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수상이라는 영예에 선뜻 그녀 책을 잡아든 보통의 독자들은 이 작품에 적지 않은 충격을 경험했을 터입니다. 그녀의 센 서사는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계에 응전하는 작가로서의 복수국은 아니었을까요? 한강은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 이 소설은 우리가 이토록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계를 견딜 수 있는가, 껴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수록작 몽고 반점 속 식물과 동물이 하나 되는 그로테스크함은 선과 악, 금기와 위반, 폭력과 아름다움이 혼재되어 있는 문학적 환유로 읽힙니다. 세 편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채식주의자는 육식 문화가 정상인 사회에서 고기 먹기를 거부하던 영애가 정신병원에 갇혀 나무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애 가족은 누구보다 고기 먹기를 즐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인은 육회를 즐겼고 장모는 손수 화러회를 뜰 줄 알았으며 언니 인혜와 영애 역시 네모진 정육 전용 칼을 척척 휘둘러 고기 요리를 푸짐하게 만들어낼 줄 아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영애가 어느 날 꿈을 꾼 이후로 육식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각 장마다 초점 화자가 달라지는데 1장 채식주의자의 화자는 영애의 남편입니다. 그는 영애의 단점도 매력도 없는 평범함에 이끌려 그녀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영애의 무난함은 그의 보잘것없는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적 존재, 그것만이 그가 여자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 평범했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모든 육식을 거부하고 가죽 제품을 내다버리더니 급기야 땀구멍 하나하나마다 고기 냄새가 난다며 남편마저 밀어내게 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 상황을 처가에 알리고 아버지는 강제로 입을 벌려 고기를 그녀 입에 짓이깁니다. 그 무자비함에 자애로 맞서면서까지 육식을 거부하는 그녀의 악몽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잔혹하게 죽여 잔치상을 벌였던 아버지, 그것을 받아먹었던 어린 나,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 죽인 사람이 자신인지 아닌지, 살해된 쪽인지 불분명해도 소름 끼치게 오싹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환영에 영애는 일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토록 육식을 거부했던 영애가 정신병원에서 산채로 동박새를 뜯어먹어 이빨 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 가득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육식을 거부하던 그녀의 이 기이한 살생은 무엇인가요? 서사는 초점 화자의 목소리 외에 영애의 속내가 교차 편집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붉은 핏방울 하나가 입속에 들어갔을 때 그 들큼한 맛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케 했는지, 정육점 앞을 지날 때마다 입안 가득 고이는 침을 어쩌지 못함을 이내는 고백합니다. 그 피맛에 대한 강렬함은 원초적 야생성의 발현일 것입니다. 영애가 꾸어온 꿈은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잔혹함 때문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폭력의 가해자로 살아온 자신에 대한 거부이자 죄의식의 발현입니다.
죄 속에 감추어진 어쩌지 못한 폭력성을 알기에 영애는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라고 되뇌입니다. 손과 발, 이빨과 새치혀, 시선은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오로지 둥근 가슴만이 생명을 살려내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애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가해자 의식은 비단 그녀만의 것이 아닌 근대 문명의 수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지 않은가요? 자연은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고 고기 맛에 길들여진 우리는 공장식 축산업이 동물에게 가하는 잔혹함을 모르지 않지만 그것은 동물의 사체가 아닌 그저 고기일 뿐이라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육식의 성정치를 쓴 캐럴 제이 애덤스는 고기는 늘 권력을 쥔 자가 먹었으며 육식 문화는 남성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 소설은 육식을 거부하는 여자의 이야기이지만 남성 가부장 문화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베트콩을 죽였음을 무용담처럼 말하는 영의 아버지는 남성 권력의 핵심이자 육식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육식을 거부하는 아내를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는 그녀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이 규범이 되는 사회에서 그것의 거부는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친정엄마의 내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다 잡아먹을 거다 라는 말은 사실이 됩니다. 영해의 육식 거부는 브래지어 벗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성의 몸에 브래지어가 입혀지는 순간 가슴은 성적 욕망으로 기호화됩니다. 그녀의 탈 브래지어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수동적 역할상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폭력에 어떠한 저항 한 번 하지 않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규범 속에 착한 딸과 아내 역할에 충실했던 영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녀는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제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 몸이 꽃으로 뒤덮이자 비로소 편안해지고 영애는 점점 식물과 동물 사이에 있는 낯선 존재로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접점에 형부가 있습니다. 이내에게 가장 역할을 모두 미루어 놓고 자유로운 예술가로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처제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남아있다는 아내 말에 크게 요동치는 자신을 느낍니다. 영의 모습에서 가지를 치지 않은 야생의 나무 같은 힘을 느껴왔던 그는 몽고 반점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 엉덩이에서 푸른 꽃이 열리고 벌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이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몰입과 광기가 종이 한 장 차이이듯 그의 예술적 상상력은 금기와 위반의 경계 위에서 위태롭습니다. 동맥을 그어 손목에서 피를 내뿜는 처제를 업고 병원으로 향하던 날 이후로 그는 영의 몸에 남아있는 몽고반점에 전율 합니다. 연한 초록빛의 그것은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을 연상시키는 원초적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는 그의 강렬한 성욕은 그러나 예술의 오브제가 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전이됩니다. 꽃을 그리기 위한 영의 나시는 세속적 욕망의 대상이 아닌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가 뿜어내는 기이한 덧없음으로 화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배제된 아름다운 육체의 소유자가 처제의 몸이라는 점에서 인습의 위반은 불가피합니다. 꽃으로 뒤덮인 영애와 상대 남자가 연출해내는 기이한 퍼포먼스는 추악함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기이함이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대한 꽃술이 되어 이내의 몸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3의 시선인 카메라에 찍혀 아내에게 고스란히 발각됩니다. 5월의 신부라 불렸던 정결한 이미지의 그는 육식을 거부하는 영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그것이 현실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아티스트로 평범하게 살았던 그는 왜 음란물 제작이라는 오명을 쓸 것을 알았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일까요? 육식을 거부하는 영애의 몸, 그녀 몸에 새겨진 몽고 반점과 분출하는 피는 자본주의 사회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그의 예술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작업해온 무너지는 다리와 백화점, 정치인의 얼굴, 노숙자와 난치병 아이들의 눈물과 같은 이미지들을 충분히 미워하지도 심지어 위협당하지 않은 채 소비의 대상으로 취해왔다는 자각과 그 자신에 대한 환멸 때문입니다. 한강은 육식 거부를 통해 남성주의적 문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문화까지 겨냥합니다. 이 소설은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공 영의 핵심은 육식을 거부함이고 육식의 함의는 가족 내 억압적인 가부장제와 그 규범을 만들어 온 남성 중심 질서, 더 나아가 여성이든 동물이든 약자를 타자화하고 대상화해온 폭력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내 축산업은 육식주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몰개성화되고 대성화되는 동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확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작가 한강은 폭력에 대한 고발을 넘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세 번째 연작 나무 불꽃에서 영애는 기어이 나무가 되어갑니다. 몸에 잎사귀가 자라고 손에 뿌리가 돋고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는 영애는 이제 음식물이 아닌 물을 달라고 하지만 이 세계의 질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신경성 거식증일 뿐이라며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는 병원 측 관행은 일장 채식주의자에서 아버지가 영애에게 보인 강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3장에 초점하자는 영애의 언니 이내입니다. 2장 몽고 반점에서 초점하자인 형부 나의 몸에 닿은 영애의 피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면 3장은 한 달 가까이 쏟아지던 이내의 하열이 촉매가 됩니다. 피에 젖은 속옷을 빨면서 이내는 영애의 손목에서 솟구치던 선효를 떠올리게 되고 이어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인간의 선함을 믿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실상 견디고 산 삶이자 살아본 적 없거나 이미 죽어버린 삶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질서에 순응하고 남편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해왔던 그녀는 기꺼이 가부장의 역할을 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단했던 자신의 삶이 연극과 유령에 지나지 않았다는 자각은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가는 이내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동생이 겪고 있는 처절한 고통과 불면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영애가 그렇게 경계를 뚫고 달려나가지 않았더라면 무너졌을 사람은 자신이었을 거라고, 영애가 토한 피는 제 가슴에서 터져 나왔어야 할 피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닌 비겁함이었고 생존의 한 방식이었음을 깨달았던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작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서사를 끝냅니다. 하지만 기어이 식물이 되고자 했던 영애의 삶이 답이 되지 않을까요? 식물은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 삶을 영위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의 형부와 처제가 벌이는 외설스러움은 다시 읽힙니다. 폭력에 가담했다는 죄의식을 지우기 위해선 그들 자신이 식물이 되어야 합니다. 카메라에 담긴 음란한 현장은 보통의 상식과 이해의 총량을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이내는 동생과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때의 영상은 달리 받아들여집니다. 꽃과 잎사귀, 푸른 줄기로 뒤덮인 그들의 몸은 마치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사람에서 벗어나오려는 몸부림으로 다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이 이 소설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존재이고 금기와 낯설음은 분명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계가 아닌 문학이라는 자장 안에서입니다. 주인공 영혜의 나무되기 과정을 보여준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역시 폭력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철저히 각자의 몫입니다. 그 반성이 허울 뿐인 도덕이거나 지식인 코스프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러한 존재가 아니던가요? 감사합니다.